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처가랑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도 어른인데 좋게 타일러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헛소리를 하길래 제 삶을 한번 이렇게 조언해보고자 보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좋게 말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나마 제가 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0대 때부터 재테크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재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돈 흐름을 알아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렸을 적 금수저 마냥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도 월급을 크게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는 직장 특성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연금도 나오는 직업이라 대출 같은 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 저축해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더군요. 처음에는 재테크를 하기 위해 안 쓰고 안 먹고 해봤는데 겨우 안 먹고 안 쓰고 해봐야 모아지는 돈이 제가 만족할 만한 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으로 쓰던 걸 줄이게 되니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옷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식사비라든지 그래도 제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심하던 중에 직장 선배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배웠던 게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불패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빚을 내서라도 잘만 사두면 몇 년만 지나도 정말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그때부터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틈만 나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질문하는 제가 기특했는지 본인이 공부했던 알짜배기 내용들까지 알려줬습니다. 그 선배도 저랑 월급도 비슷한데 부동산으로 이미 2억 이상이나 벌었던 상태였죠. 저는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확률이 로또라는 게 걸렸고 그 뒤로는 그 로또 받은 아파트를 잘 팔아서 그 돈으로 피를 주고 분양권을 구매해서 이득을 몇 천만 원씩 불려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건지 그렇게 피를 주고 집을 사다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집을 세 채나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를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잘 팔리지 않은 아파트만 2채가 추가되자 세금부터 관리비에 담보대출로 받은 어마어마한 피까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난 빚과 이자가 생기더군요.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같은 업종 종사자였고 저랑 근무지가 다른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근면 성실하다며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줬던 여자였죠.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빚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던 때라 여자를 만날 때도 아니었는데 문득 지금 때가 아니라고 이런 타령만 하다가는 언제 이 빚을 다 갚고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해볼지 아득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단아한 느낌의 딱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이었죠. 집안의 장녀로 자라나서 지금의 직업을 가지기까지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상적인 배우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적극적인 구애를 했으나 제 현재 상황이 데이트 비용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더군요.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 생활비가 데이트로 나가니까요. 그런 저의 기색을 느꼈는지 아내가 혹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냐고 물었고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산이 빨랐던 아내는 어떻게 그런 걸 다 계산해 보더니 제 월급만으로 그 빚을 다 갚는데 30년을 잡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만약 우리 둘이 갚으면 15년이면 집이 세 채 생기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어떤 여자가 연애 초기에 남자가 빚에 휩싸여서 데이트 비용도 없다는 말이 달가울까요? 물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몇 억의 돈이 생기는 점은 있으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감동을 받았고 아내는 그 이후로도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 빚을 갚기 위해 전세를 내놓기 위한 노력으로 알아보거나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매매를 알아보는 등 여러모로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근사한 데이트 한번 못 시켜줬는데 아내는 저에게 항상 밥을 사고 데이트 비용 또한 대신 내주며 저보고 말하길 절대 기죽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면 그때 다 갚으라고 말하면서 웃더군요.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 여자랑 결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이런 마음 처음이라고 그때부터는 결혼하자고 졸랐고 아내는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거절을 했으나 저희 간곡한 매달림 끝에 결국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앞으로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군요. 아내는 제가 처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사실 좀 성격이 괄괄하시고 장난이시니 걸러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부모님이니 나름 신사 같은 이미지만 생각하고 갔는데 장모는 처음 본 날부터 진짜 무슨 뚜쟁이 아줌마 마냥 제 재산은 얼마고 실제 빚은 얼마고 집은 몇 채이고 부모님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더군요. 장모님이 하는 일은 마트 캐셔였어요. 솔직히 직업 비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랑 아내가 하는 일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안정적인 직장인데도 저희보다 돈도 적게 버시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일 하시면서 저보고 글쎄 그 돈 벌어서 남편 구실은 제대로 하겠냐며 타박을 하시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더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장모님에게 말하길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하라는 소리냐고 말하고 싶었던 게 목 끝까지 나왔었지만 처음 뵙는 것도 있으니 일단 꾹 참았습니다. 아내는 또 살면서 장모님께 얼마나 쥐잡히듯이 살았는지 옆에서 별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집안은 근엄한 장인어른과 착한 딸인 제 아내 그리고 개념 없는 장모와 그 장모가 애지중지하는 처남이라는 분위기를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알게 되었었죠. 그 부분이 신경이 은근히 쓰였으나 아내는 정말 뭐 하나 빠질 데 없이 너무 좋았기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잘난 것 하나 없는 망나니 놈인 처남은 자기 편만 드는 장모 때문에 제대로 망나니로 자라났고 혼자 스스로 성장한 아내는 장모와 처남의 돈줄이었더군요. 결혼하면서부터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말에 눈치를 챘었습니다. 그나마 없던 돈에서 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밥 먹여주고 한 아내를 보니 당신 대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제가 구박까지 했어요. 아내는 그래도 가족이라 거절 못했다는 말에 그럼 우리 결혼하고도 그럴 거냐고 하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길래 그 부분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장모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무능력해서 자기 딸의 돈을 탐낸다길래 그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장모님이 무능력하셔서 열심히 자립해야 되는 딸의 돈 지금까지 탐내고 사셨으면 이제는 놓아주라고 했어요. 그 말에 아주 집안이 그냥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났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보며 장모가 말이 좀 지나쳤으니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장모와 처남에게는 더 이상 출가 외인인 아내의 돈을 탐하지 말라고 이 시간 이후부터 탐하는 순간 이 집구석의 모든 재산은 제 아내의 명의로 모두 돌리겠다고 말을 하니까 다들 불만투성이인 얼굴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제 빚이 듬뿍 들어간 집도 있었지만 저희 본가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장인어른께서도 5천만 원이나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결혼식 다 하고 신혼집까지 차려서 잘 살았네요. 아내는 고맙다며 말을 했으나 이상하게 저는 불안했고 아내 명의로 된 카드 전부 해제하고 혹시나 몰라서 제 카드를 대신 주면서 아내 월급까지 전부 다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 한 채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꿔줬어요. 그 후로는 그 집부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었죠. 저희가 사실 애도 없었기에 그저 돈만 벌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큰 화제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 세 채 중에 한 채가 크게 올라서 그 집 전셋값만으로도 나머지 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러자 빚이 없어지자 이제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돈들이 역으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빚도 없어지니 저희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더 이상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 따위도 없었으니까요. 장인어른도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무턱대고 집을 세 채나 들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이제는 저에게 선견지명이었다며 사위가 잘 되니 든든하다며 저희 딸아이를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장모랑 처남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자기 손녀이자 조카인데도 단 한 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본체 만체 하더군요.
저는 사위 노릇 제대로 했습니다. 명절이나 장모님 생신날 선물도 나름 제일 비싼 걸로 보냈고 저희 엄마보다 더 비싼 걸로 꼬박꼬박 챙겨줬었습니다. 아내도 그걸 알고 항상 내심 미안해했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장모의 성향을 말했더니 항상 장인어른보다 더 좋은 걸로 챙겨주라고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장모랑 저희 사이는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장모님이 은근히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집에 한번 들리라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녀가 태어나도 연락 한 번 없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 마냥 제 몸을 극진히 걱정하며 날 잡고 자기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마냥 좋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불길한 의심부터 들어서 아내에게 말을 하자 아내 역시도 안색이 안 좋았지만 저희 둘 다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날 명절에도 못 받아본 사위상을 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친한 척을 하며 우리 사위 고생이 참 많다는 둥 말들을 계속 돌려서 빙빙 하더군요. 분명히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본심을 감추고 저의 칭찬을 늘어놓던 장모가 슬슬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처남이 곧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남이 그 새색시한테 자기 집이 있다고 이미 큰 소리를 뻥뻥 쳐놨다더군요. 그런 말까지 들었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 명의로 된 그 집을 처남 명의로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팔 생각도 없을 테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며 가족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전세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말하니 장모는 아니라고 그냥 처남 명의로 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지금 장모님, 이 말씀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장모는 갑자기 기분이 팍 상했다는 표정을 짓더니 장모가 말하는데 그 웃음은 뭐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말 같은 이야기면 저도 진지하게 듣겠는데 제가 대체 왜 처남 결혼하는데 저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줘야 하냐고 되물으니 솔직히 그거 피땀 흘리지 않지 않았냐고 어쩌다 운 좋게 아파트값 올라서 대박 맞은 거면 도와줄 겸 줘도 되지 않냐며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와,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럴 마음 죽어도 없다고 앞으로 이런 걸로 부를 거면 2번 다시 부르지 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아내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두고 보자는 장모와 처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결혼을 한다더군요. 그때부터 사실 좀 찜찜했었거든요. 저 허세 좋아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집도 없는데 결혼을 과연 어떻게 할까 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는 합의하지도 않았던 집이 처남 집이 갑자기 되어 있었고 새 며느리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은 제 아내에게 형님 덕분에 좋은 집 얻어서 정말 감사하다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퍼부었습니다. 대체 뭘 믿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나 처남 둘 다 사기꾼이라고요. 그러자 상견례 자리는 정말 아주 개판 난리가 났었죠. 저는 신경 안 쓰고 연달아서 그대로 싹 다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집 준다고 한 적도 전혀 없었고 자기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몰아가기로 저희가 집을 준에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쪽들도 지금 사기 당한 거고 우리도 사전에 전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게 사기꾼이지 아니면 누가 사기꾼이겠냐는 말에 상견례는 완전 파탄이 났습니다. 장모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대담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보고 호로자식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장인어른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노발대발 했었죠. 결국 그날 상견례 싹 다 엎어지고 나서 처남이랑 예비 신부는 결혼식도 파토났고 장모랑 처남은 장인어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도 장모와 처남에게서 제 아내한테 온갖 협박이 적힌 문자가 왔었고 전화까지 하길래 저는 아내 휴대폰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리고는 처남과 장모한테 한 번 더 이딴 식으로 연락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 끊어버리게 할 거라니까 그제서야 좀 잠잠해지더군요. 살다 어쩜 이런 인간들이 제 천사 같은 아내의 가족인지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들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한테 그러면 되냐고 결혼식까지 파토내게 했냐면서 저한테 훈계를 하는데
너나 잘하시라고 말해줬네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할 때 만나서 연애했던 남자입니다. 전 남자친구랑은 대학 때부터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는 당시에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에 복학해서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한 곳이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글쎄 악덕 사장이었던지라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밀리던 걸 그때 친구였던 전 남자친구가 해결해준다고 도와주면서 점차 친해지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희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닌데 행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던 남자친구를 보며 걱정도 참 많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5급 공무원만 되면 저를 호강시켜주고 어쩌고 말하는데 저는 속으로 애초에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으면 저희 학교가 아니라 서울 소재의 명문대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합격을 하겠다던 그 인간은 당연히 떡하니 쉽게 될 일이 없었고 졸업 후에도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깝다며 1년만 더하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처음 1년은 설득에 넘어갔고 그 다음 1년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넘어갔습니다. 집에 돈이 아예 없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제가 월급 받은 것 대부분을 남자친구의 교재비 등에 보태줬고 거의 매일같이 남자친구 집을 드나들며 밥 해주고 청소도 제가 대신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1년만 더 한다고 또 고집 부리길래 저는 더 이상 못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행정고시가 아니라 7급을 보겠다고 하더군요. 4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7급 공무원 하나 못하겠냐고. 진짜 이번 딱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길래 저 역시 그래 4년이나 했는데 5급은 아니어도 7급은 붙겠지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치는지 자취방 가면 TV 보고 놀고 있을 때도 많고 뜬금없이 저에게 여행이나 가자고 말하고 이러길래 저는 공부는 잘 되냐고 하니까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걱정 말라고 식은 죽 먹기라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쳐도 합격 점수 커트라인 넘는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놈의 모습에 저는 안심이 되기는커녕 더욱 불안함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합격 점수 커트라인에 걸리는 거면 언제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방심하지 말고 100점을 맞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니 전 남자친구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야, 나 행시 치던 사람이야. 고작 7급도 못 풀겠어? 라며 버럭 성질을 내더군요. 자기를 무시했다며 그 이후로는 제 말을 더욱 안 듣고 놀고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 시험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시험날 제가 시험 잘 봤냐는 말에 대충 뭐 보긴 했는데 이러더니 자신감 없는 대답에서 저는 이미 느꼈죠. 그리고는 전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또 이번에는 더도 말고 진짜 9급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바로 7급을 볼 거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악물고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이제 네 나이 벌써 27이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더니 자기 학원에서는 30 넘어서도 이거 하는 사람들 아직 있다면서 저한테 자기보다 못한 재수생들을 비교하더군요. 그날 정말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는 공무원 시험 접어라. 아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수 있다로 하루 종일 다투다가 끝내 남자친구의 똥꼬집에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럼 그거 떨어지면 진짜 앞으로 2번 다시 공무원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해를 또 지나가는데 역시나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가 이건 인간이 아니라 그저 허언증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죠. 솔직히 5급 친다고 1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지금 횟수로만 쳐도 6년 차인데 그 6년 동안 공부한 걸로 9급을 떨어진다면 평생 해도 5급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놈이었죠.
남자친구가 이제는 모의고사가 몇 점이라는 말도 이제는 안 믿었고, 제가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앞으로 일이나 하라며 소리 지르고 말하니 전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며 고작 한다는 일이 28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어요. 그거 도대체 왜 하냐고 하니까 저한테 미안해서 적게라도 돈 벌면서 거기서 앉아있는 시간도 많으니 공부는 계속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직장을 들어가야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기엔 이젠 나이가 많지 않냐니까 전 남자친구는 돈 벌어서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었죠. 그러더니 천운이 있었는지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은 있었는지 그 해에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의기양양해서는 저에게 받냐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안타깝게도 매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라고 자기가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서 구급 붙어놓고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회사를 다니던 친구들을 만나서 매일같이 술 마시며 자기야말로 9급에서 시작하지만 7급 시험 보고 다시 5급도 시험 볼 거라며 그냥 시험 운이 안 좋았다고 고작 9급 따위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쪼록 그렇게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되고 나선 솔직히 저한텐 그동안 고생했지라며 작은 선물이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한테 1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하며 자기 월급이 진짜 쥐꼬리만 하다며 무슨 공무원들은 노비도 아니고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나보다 더 잘 버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잘 압니다. 9급 공무원 초봉이 진짜 낮다는 것을요. 그래도 여태까지 6년을 넘게 뒷바라지 해주면서 도와준 나한테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솔직히 그때는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와 별로 사이가 한동안 좋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전 남자친구가 글쎄 저 몰래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몇 달 안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그 전 남자친구한테가 아니라 그 바람피는 여자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왜 자기 남자친구한테 계속 들러붙냐고 말하던 그 여자.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제가 전 남자친구랑 예전에 진즉에 헤어졌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자 다시 들러붙은 아주 거머리 같은 여자로 말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마음 착한 자기 남자친구가 들러붙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 하길래 자기가 번호를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라네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소리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그 인간 뒷바라지 내가 다 했고 우리가 지금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놈이 지금 바람 피우면서 당신한테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제 말을 듣더니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진즉에 마음 떠난 남자한테 매달리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쪽팔린 줄 알라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솔직히 너랑 만나는 게 이제는 쪽팔린다며 자기는 공무원이니 같은 공무원이나 교사는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월급 적다고 징징거리면서 돈 한 푼 안 쓰는 쫌생이가 그딴 소리를 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대신 연금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정말 이런 놈한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치듯이 살았었다니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낌새는 옛날부터 보였지만 제 20대 청춘을 다 바쳤던 겁니다. 그놈의 세월의 정 때문에 못 헤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자식 얼굴에 저의 손바닥 자국을 내주고는 그날로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전 남자친구 카톡 프로필에는 새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며 찍은 여행 사진으로 매번 바뀌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동안 버는 족족 그 자식한테 들어갔던 돈들이 아껴지기 시작하니 돈도 이제는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더군요. 저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사교 모임도 하고 그동안 한 남자의 종처럼 살다가 이제는 저를 위해서 가꾸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찌질하고 쫌생이 같은 전 남자친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렇지만 한 번의 이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는지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과 쉽사리 사귀기는 어렵게 되더군요. 또 저 사람도 나의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거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남자랑 어울리는 걸까 자격지심도 왔고 상처를 받기 싫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구해준 게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프로그램 개발 일을 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저한테 다가왔고 반년 동안 연인 아닌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끈질긴 구애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면 되니까 진짜 결혼하면 나의 영원한 가정주부로 지내줬으면 좋겠다며 진지하게 저한테 말을 하던 남자친구.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그는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만에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하고 항상 저희 위주로 생각하고 그러더군요. 결국 결혼하기로 양가 집안에서 결정도 났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이랑 전부 다 찾는다고 정신이 없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제가 예비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예비 신랑은 옛 남자친구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저보고 그냥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더니 저에게 전 남자친구는 잘 지내냐며 이리저리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다가 저에게 본론으로 말한다는 소리가 자기 결혼하니까 결혼식에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하냐니까 장난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 됐는데 도와준 게 저고 그렇게 생각해서 초대할 정도의 사람 아니냐고 우리 같이 한 시간이 얼만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전 남자친구 놈이랑 다투듯이 통화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대신 전화기를 받더니 우리도 결혼하는데 잘 되었다고 저희도 갈 테니까 그쪽도 오라고 말하자 전 남자친구는 갑자기 당황한 듯이 말을 더듬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보고 왜 이런 놈한테 쩔쩔매냐고 말하고 그렇게 며칠 뒤에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찾아갔었죠. 저한테 욕하던 그 여자랑 용케도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하더군요. 식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 다 공무원이라면서 웃고 있던 전 남자친구한테 제 예비 신랑이 다가가니 진짜 겉보기에도 차원이 다르더군요. 예비 신랑이 차고 있던 시계부터 옷을 훑어보는 전 남자친구는 이분이 제 남자친구냐고 묻자 맞다고 하니 제 예비 신랑이 저희도 곧 결혼한다고 그때 반드시 오라고 말했고 전 남자친구는 얼굴에 썩은 미소를 띄우며 물론 가야죠. 우리 지연이 결혼식인데. 라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센 척하던 전 남자친구를 보니 웃기지도 않더군요. 결혼식장도 그냥 일반 웨딩홀 빌려서 하는 그곳에서 저희는 뷔페도 안 먹고 그냥 축의금만 20만 원 넣어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그 다음 달 결혼식이었어요. 저희 결혼식 때는 호텔의 예식장 홀을 빌려서 엄청 화려하게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느라 손님들이 많다고 호텔에서 하라고 하셔서 호텔에서도 제일 큰 홀을 빌렸었거든요. 엄청난 화환들과 손님들로 정말 TV에서만 봤지 저도 태어나서 실제로 처음 보게 된 연예인 결혼식 같은 데서 하는데 그때 마침 전 남자친구가 진짜 왔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와서 어설프게 저에게 손을 흔드는데 표정만 봐도 웃기더군요. 그래서 진짜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진짜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다고. 내가 너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니 전 남자친구는 자존심 때문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이쁘다고 하며 끝까지 자존심 있는 척 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예식을 올릴 때 전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전 남자친구의 묘한 착잡한 표정을 보니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놈 얼굴 보고 덕분에 결혼식에서 긴장되는 것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이랑 현재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곧 아이도 낳을 계획이고 정말 본인 급 따지다가 진짜 급에 맞게 사는 꼴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이곳에 제가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새언니 때문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 실제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꼭 들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위로 오빠가 2명이 있어요. 첫째 오빠가 26살, 둘째 오빠가 22살이고
둘째 오빠는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첫째 오빠는 작년 2월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가네요. 어쨌든 전 어릴 때부터 막내라 그런지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빠들은 절 끔찍하게 챙기고 이뻐했고 저도 오빠들을 잘 따르고 꽤 화목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빠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왠지 모를 질투도 생기고 그랬어요. 둘째 오빠는 진짜 까불거리는데 첫째 오빠는 저에게도 예의 바르고 다정한 그런 오빠였습니다. 언제나 거의 제가 1순위였고요. 그런 오빠에게 언젠가부터 제가 2순위가 되더군요. 네, 지금 제 새언니 때문입니다. 오빠는 제가 고1 때쯤 새언니를 만났고 2년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오빠가 부모님께 새언니 소개하기 전에 저랑 둘째 오빠를 먼저 소개해 줬었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가족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처음 만났는데 첫 이미지가 진짜 누가 봐도 천상 여자인 거 아시죠? 같은 여자가 봐도 되게 청순하고 이뻤습니다. 질투는 났는데 그래도 오빠가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나도 아주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말도 걸고 그랬죠. 오빠들 있을 때는 호호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귀여운 동생인 것 같아서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저에게 호감을 보였기 때문에 첫 만남은 꽤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작은 오빠가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먼저 가버리고 셋만 남았는데 큰 오빠가 전화 통화한다고 나가버리고 둘만 남은 상황이 되었죠. 전 초면이고 어색해서 괜히 배부른데 계속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언니가 그러다 더 돼지 되겠네요. 그만 먹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비꼬는 듯한 말투여서 새언니를 한번 쳐다봐줬죠. 제가 한창 공부할 시기여서 되게 통통했었는데 제 약점을 딱 찌른 새언니 때문에 순간 열이 받았는데 초면이고 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좀 통통하죠. 대학 가서 뺄 거예요. 이랬더니 아 그러세요? 뺄 수 있으려나? 장난이에요. 뭐 빼면 지금보다는 낫겠네요. 이러면서 슬금슬금 제 열을 뻗치게 만드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잠시 넋 놓고 있는데 오빠가 왔습니다. 전 감정이 상해서 후져 탁 놓고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고 있었더니 큰 오빠가 막 더 먹으라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이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새언니가 에이 아가씨도 다 컸는데 무슨 걱정이야. 알아서 다 먹는 거지. 살 빼려고 안 드신데 살 빼면 자기 닮아서 엄청 이쁘시겠다. 지금도 너무 이쁜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볼 땐 그렇게 말해놓고 오빠가 오니 돌변하는 새언니의 모습이 어이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안 좋았던 첫 만남 이후에 큰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집에 자주 못 들어왔었습니다. 새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진짜 결혼할 거야? 내가 맘에 안 든다고 해도 그 언니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참 후 답장이 오더니 어머 아가씨인가봐요. 왜 제가 맘에 안 드세요? 미안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난쳤는데 동생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큰 오빠 핸드폰을 새언니가 가지고 있었나봐요. 당황한 저는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그냥 씹고 큰 오빠가 집에 오길 기다렸죠. 다음날인가 오빠가 집에 오더니 저한테 대뜸 수경이가 너한테 서운한가 봐. 왜 그런 문자를 보내서. 원래 장난기 많아서 친해지려고 그런 거 같은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오빠한테 뒷담화로 한 기분이라서 미안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후에 상견례가 있었고 그때 저는 사정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결혼하기 전에 새언니가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왔었어요. 그때마다 미안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 잠깐 외출하셨을 때 큰오빠랑 새언니랑 집에 온 거예요. 그때 주말이어서 거실에서 전 TV를 보고 있었는데 큰오빠가 저 없는 줄 알았다며 보통 주말에는 독서실에 자주 가서 그런 줄 알았다더군요. 그리고 사온 과자를 저한테 주길래 대뜸 받아 먹었죠. 근데 새언니가 오빠 안 보이게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번에 실수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동안에 제 옆에 앉더니 리모컨을 획 뺏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제가 저 이거 보고 있었는데 했더니 전 이거 봤어요 이러면서 채널을 돌리고 막 혼자 깔깔거리면서 웃더군요. 미안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얄밉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참았죠. 뭐 그러더니 갑자기 작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 맘에 안 들면 나한테 말해요. 쪽팔리게 오빠한테 이러지 말고.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순간 욱하던 게 확 터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예의도 없게 리모컨을 뺏질 않나 뭐 쪽팔려요? 언니 진짜 어이없네요. 그러지 좀 마요. 이랬더니 큰오빠가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말하려는 거 막더니 새언니가 아가씨한테 보고 싶은 거 잠깐 본다고 리모컨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화내시네. 친해지려고 그런 건데. 거의 울상을 지으면서 오빠 팔에 매달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꼴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오빠가 주연아 너 저번부터 새언니한테 왜 그래?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랬잖아. 이러면서 절 나무라더군요. 언제나 제 말만 들어줬던 오빠가 막 새언니 편 들어주는 게 얄밉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더니 막 새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오빠 뺏기기 싫어서 연기를 했는데 들키니까 서러워서 우는 동생 그리고 착한 시언니 그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나 봅니다. 더는 말하기도 싫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큰 오빠랑은 얘기도 안 하고 작은 오빠한테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그래도 저 감싸주면서 이해하라고 장난이겠지 하면서 저 달래줬는데 그래도 속이 안 풀렸죠. 그래도 결혼하면 서로 가족인데 잘 지내야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결혼식이 끝나고 오빠는 첫째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면서 분가는 안 한다고 오빠 방에 신혼방을 차리고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제가 거의 학교에만 있다 보니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고3이 되고 아주 사소한 부딪힘은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은 외국으로 한 달 정도 여행을 가시고 작은 오빠는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집에는 저랑 새언니 그리고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야근하는 날이면 새언니랑 저뿐이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부딪히기 싫어 일부러 독서실 갔다가 늦게 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집에는 새언니 뿐이라 밥도 안 챙겨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기에 조퇴하고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새언니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더군요. 아픈데 시끄러우니까 좀 짜증이 나서 저 아프니까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친구들 앞에서 야 우리 아가씨가 이런다? 자기 집이라고 존나 시댁살이 시켜 이러니까 친구들은 깔깔 웃으면서 헐 최수경 너 이러고 사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고 아픈데 서러운 거예요. 눈물 나려는 거 참고 부탁을 했죠.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파서 그래요. 쉬고 싶은데 조용히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노세요 하고 아주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개념 있는 한 친구는 야 나가자 수경이 집도 아닌데 이러면서 새언니랑 다른 친구들 데리고 나가려는데 새언니가 뭔 상관이야 아가씨 아프면 병원 가세요 왜 집에 들어와서 그래요 공부도 안 하나? 저 학교 다닐 땐 아파도 참고 다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였습니다. 하필이면 아플 때 부모님도 없고 둘째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첫째 오빠는 어차피 새언니 편이고 그게 너무 서러워서 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머리까지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고 막 그러더군요. 열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작은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한테 말해놓을 테니 같이 병원 가라더군요. 제가 짜증내면서 됐다고 참을 거라고 그랬죠. 그때까지도 친구들 집에 데려다 놓고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더랍니다. 저 밥도 못 먹은 거 알면서 자기들끼리 피자다 족발이다 다 시켜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머리가 찌끈거리더라고요. 어쨌든 잠에 겨우겨우 들었는데 주위가 시끄러워서 깼더니 새언니 친구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 화장품이랑 옷가지들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남의 것 왜 만지고 그러세요? 이랬더니
저 옷에 뭐 좀 묻어서 그러는데 수경이가 좀 아무거나 입으라던데.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얇은 새언니 옷이 안 맞아서 그 친구한테 새언니가 제 옷 중에 하나 골라 입으란 식으로 말했다더군요. 진짜 이거 무슨 경우인지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탈출했나 싶더군요. 근데 옷 버린 사람한테 그 옷 입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아무 후드티나 골라서 줬더니 새언니가 와서 어머 아가씨는 이런 옷밖에 없어요. 촌스럽네. 야 그냥 밖에 나가서 사 입어. 이러면서 지 친구들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아파서 땀 뻘뻘 흘리는 거 보이면서도 윽박 지르고 무안 주고 아프니까 더 서럽더군요. 한참 침대에 누워서 식은땀을 흘리는데 병원까지 걸어갈 힘도 없고 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미친듯이 아프길래 새언니를 불렀습니다. 들여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더 크게 불렀는데도 방에 들어갔는지 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큰오빠한테 전화했고 병원에 가봤더니 맹장이라더군요. 터져서 병원에 간 거였어요.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더니 오빠가 오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서둘러서 친구 보내고 오빠 오기 직전에 약이랑 서둘러 챙겨서 제 방에 가져다 놓더군요. 그리고 오빠 앞에서 울면서 우리 아가씨 어떡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천사같이 제 손을 꽉 잡고 아가씨 별로 무서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만 반복하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상황을 수습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날의 수술을 마치고 외국에서 오랜만에 오붓하게 지내실 부모님들한테는 일부러 연락을 안 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문자 받고 뛰어왔고 큰 오빠는 되게 미안해했어요. 근데 저는 다 미운 거예요. 병원에서도 맹장이 터질 정도면 되게 아팠을 것 같은 게 가족들은 뭐 했냐고 나무랐고 처음으로 오빠가 새언니한테 좀 크게 말을 했습니다. 주연이 좀 잘 보살피지 왜 애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고. 새언니는 펑펑 울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저 아프게 했다면서 오히려 나무라지도 못하게 꺼이꺼이 울더군요. 오빠는 미안했는지 새언니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가고 작은 오빠랑 있었는데 제가 아픈 와중에도 새언니 하는 짓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일을 작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화가 나서 큰 오빠한테 큰 오빠랑 새언니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주연이 아픈데 어떻게 친구들 데려와서 놀 수가 있냐고, 아픈 애 안 돌보고 뭐 했냐고 그랬더니 큰 오빠가 표정을 굳히면서 수경이도 몰랐대. 주연이가 자기 걱정해서 아프단 소리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라고 자리 비켜줬다는데 너 왜 그러냐. 주연이 너도 수경이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왜 작은 오빠한테는 딴소리 하냐 라면서 저를 오히려 나무라더군요. 오빠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거죠. 제가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럴 거면 나가라고. 내 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여기 있냐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새언니는 또 울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진짜 제가 딱 봐도 못된 시누이잖아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작은 오빠가 거의 병시중을 해줬고 새언니는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겼다면서 며칠간 친정에 있으면서 제 병원은 오지도 않았죠. 차라리 그게 속 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원을 했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거의 큰오빠와 새언니를 외면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 없으면 툭하면 시비 거는 게 새언니의 일이었죠. 어느 날에 제가 모의고사가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혼자 TV 크게 틀어놓고 웃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방에도 TV가 있는데 굳이 거실에서 봐야 할까 해서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보라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공부해서 어디 서울대라도 가려고?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한참 저 고3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한 시기에 저렇게 말하니 진짜 천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려고 학교에 있는 책을 깡그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새언니밖에 없어서 친구랑 같이 밥 먹으려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부모님도 와 있고 큰오빠, 작은 오빠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 공부한다고 말해놓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까 다들 별말 없이 TV 끄시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래서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방에 들어와서 책을 폈는데 책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내 실수인가 하고 다른 책들도 펴봤는데 다 찢어져서 알아볼 수도 없고 몇몇 권은 없어졌고 분명 학교에서 확인했을 땐 멀쩡했는데 집에 와서 이런 거면 누구겠습니까? 새언니죠.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오빠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자기들끼리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다짜고짜 화를 냈죠. 제 책 집어던지면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왜 책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막 분해서 눈물까지 나오는데 말도 잘 안 나오고 어쨌든 집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인상을 확 굳히면서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오빠가 처음으로 저한테 손을 댄 거라 저도 놀랐죠. 엄청 서러웠고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작은 오빠랑 부모님도 큰 소리가 나니까 오빠 방으로 오셨고요. 큰 오빠가 크게 소리치면서 버릇없이 오냐오냐 키워서 제가 이 모양이라면서 아무리 동생이라도 서로 간에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신혼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새언니가 책을 다 찢어 놓았다고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그랬더니 큰 오빠가 나서서 제 책임이지 왜 그게 새언니 탓이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분명 학교에서 멀쩡한 책을 확인하고 들고 왔는데 그럼 이 집에서 찢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새언니가 제 책을 보더니 어머, 아가씨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세요? 누가 책을 이렇게... 이러면서 착한 새언니 연기를 펼치더라고요. 지켜보던 엄마도 저 나무라면서 새언니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오빠 뺏겨서 서운한 마음은 알겠는데 아기같이 행동 말라면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결국은 제 잘못이었던 거죠. 가족들한테는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화를 내고 뛰쳐나왔습니다. 작은 오빠가 뒤늦게 저 따라와 줬는데 큰 오빠는 여전히 씩씩대고 저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은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했죠. 믿는 눈치긴 한데 역시나 절 어리게만 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다고 너무 형수님한테 몰아치지 말라고 하면서 새언니 편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하더군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저한테는 다들 단단히 화가 나서 절 쳐다보지도 않고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큰 오빠는 저랑 얘기도 안 했죠. 제가 새언니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고요. 아, 그리고 녹음기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1년이 넘게 같이 살면서 제가 왜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날도 저랑 새언니만 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혼자서 라면을 끓여 잡수시고 계시더군요. 따로 녹음기 살 돈은 없어서 핸드폰으로 녹음 버튼 눌러놓고 새언니가 또 비꼬길래 처음부터 말하는 거 녹음하고 있었더니 새언니가 갑자기 제 후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런 거 녹음해요? 와, 대단하네. 이러면서 녹음한 거 삭제해놓고 제 방으로 가서 mp3랑 녹음되는 기기 같은 거 싹 다 부셔버렸습니다. 물론 제 핸드폰도요.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새언니가 결국 먼저 부모님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스트레스 때문에 방에 있는 물건이랑 싹 다 부셔버렸다는 식으로 말을 해놨더군요. 부모님은 그 말을 믿으셨고 다시 사주는 것 따윈 기대도 안 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화장실에서 새언니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다를 떨다가 그 미친애 조그만 게 귀에 오른다니까 지가 씨누이면 다야. 내가 하는 거 녹음까지 하고 있더라. 근데 나 괴롭히는 거 진짜 재밌어.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취급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미운 건지 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은 속 시원히 얘기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내가 밉냐고, 왜 괴롭히냐고. 그랬더니 괴롭힌 적 없다면서 아가씨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꺼내든 게 녹음기. 진심 닭살 돋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제가 평소에도 흥분하면 소리가 커지고 쏘아 붙이는데 거기에다 녹음이 된 거예요. 저 혼자만 된 거죠. 그걸 큰오빠한테 언니가 들려줬고 전 그날 이후로 집에서 동생 취급, 딸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같은 혈육인데 큰오빠는 나를 엄청나게 미워했고 부모님도 고3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다며 새언니 편을 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제 편이었던 작은 오빠마저 군대에 가버리고 저는 그렇게 맨날 당했어요. 그리고 한창 더울 때쯤에 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새언니가 입덧을 했습니다. 결국 임신이었고 그때 이후로 새언니는 절 대놓고 부려먹기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거죠. 전 찬밥 신세가 됐죠.
자기 속옷 빨래조차 나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허리 아프다며 집안일에서 손을 떼고요. 부모님 없을 때는 물건 같은 거 저한테 괜히 툭툭 던지는데 아령 같은 걸 좀 치우라면서 툭 던졌다가 제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근데도 참고 살았죠. 왜요? 전 찬밥 신세니까요. 절대 제 말 안 들어주거든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명하나 싶고 모든 가족들이 저를 불신하게 되니 점점 제가 이 상황에 포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만큼 외적으로는 새언니 완전 1등 신부감, 1등 며느리예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어찌나 잘하는지 새언니가 쇼핑몰에 친구랑 동업하는데 돈 생길 때마다 꼬박꼬박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선물 다 사다 바치고 수능 보는 날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에 배가 아프다며 아기 잘못된 것 같다고 난리를 쳐서 저 밥도 못 먹고 도시락도 못 사간 채 수험장 혼자 찾아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든든하게 아침까지 챙겨 먹고 나왔는데 저는 새언니의 연기인지 진짜인지 아무래도 연기겠죠. 멀쩡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더 챙겨주려고 하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 보면 아무튼 그 깨병 덕분에 쫄쫄 굶은 채로 빵 하나 챙겨가서 수능 보고 왔습니다. 열받아서 쓰려니 더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도 속풀이 할 곳을 찾아서 참 다행입니다.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적을게요. 추가. 답답해서 쓴 글이었는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줄 진짜 몰랐습니다. 댓글 중에 제일 많은 말이 녹음해라, CCTV를 설치해라 등이었는데요. CCTV는 힘들 것 같고 녹음을 다시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올려볼까 해서 다시 글을 쓰네요. 예전에 새언니 보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나가고 했었는데 요샌 그냥 방문 잠그고 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작은 오빠 휴가 나왔을 때 제가 오빠한테 다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울면서 믿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작은 오빠도 제가 연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부모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언니가 마침 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라서 작은 오빠랑 저 부모님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셨어요. 제가 울면서 제 상황 힘들다고 털어놓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기운 듯한데 아무리 봐도 부모님 눈에는 새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나 봐요. 제가 오해한 게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일기장이랑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이어리에 하루에 한 번씩 꼭 쓰는 편인데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새언니 얘기했죠. 그제야 좀 믿는 눈치셨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래서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빠가 새언니를 처음에 소개해준 날부터 나 수술했던 날까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저 무안 주고 떠들었던 것, 그리고 발가락 부러진 것도 제 실수가 아니라 새언니가 던진 아령에 맞아서 그런 것까지라는 거. 부모님 되게 심각해지셨는데 새언니가 말을 잘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친구들 데려온 건 웹 디자인이랑 모델이랑 불러서 쇼핑몰 구상 때문에 부른 거라고 그랬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저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놀기 바빴는데 말이죠. 아령도 자기가 무거운 걸 들면 안 돼서 저한테 건네주려다가 제가 신경질을 내서 놀래서 떨어뜨렸다고, 임산부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면서 죄송하다고 그랬다더라고요. 여우라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렇게 치밀할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오빠는 듣다가 열을 받았는지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고 큰 오빠는 퇴근 시간에 새언니 만나서 밥 먹다 말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큰 오빠랑 저랑 되게 어색했거든요. 말도 잘 안 하고 눈도 잘 안 쳐다보고 그냥 밥 먹었어? 대화가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큰 오빠가 대충 작은 오빠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온 거였는데 대뜸 저한테 또 소리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언니를 못 살게 구냐고, 왜 어울리지를 못하냐면서 네 탓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아내이고 내 조카까지 가진 사람이라서 지금껏 화나도 참고 살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면서 또 눈물 나오려는 걸 참고 말했죠. 새언니는 거실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큰 오빠가 자기 편 드니까 슬그머니 기어와서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아가씨,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들 다 사과드릴게요. 전 아가씨랑 친해져 보려고 장난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 전혀 몰랐어요. 아가씨가 무뚝뚝하셔서 장난친 거였는데 막 이러면서 또 눈물을 그렁그렁 맺혀서는 제 눈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질려버렸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상황 모면하려는 방법일 게 뻔해서 제가 가식적으로 울고 그러지 마요. 저 언니 때문에 되게 괴롭거든요. 어차피 가족들 없으면 또 저한테 그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기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라고 했더니 이젠 펑펑 울면서 자기는 진심 아니었다면서 제 다리를 잡고 비는 겁니다. 작은 오빠도 어이가 없었는지 형수라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임신한 사람이라 크게는 못 말하고 화 참으면서 말했죠. 어쨌든 저한테 기울었던 엄마 아빠 마음은 다시 새언니한테로 가게 됐죠. 새언니 임신했는데 그만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저보고 새언니가 미안하다는데 받아주라고 하네요. 어쩌겠습니까? 증거도 없고 결국 또 저만 나쁜 사람이 되고 큰오빠한테는 나쁜 동생 되고 큰오빠 제 얼굴도 안 보고 말하더라고요. 수경이가 너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알아? 오늘도 나가서 네 선물 사왔다.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임신한 언니가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하냐. 성질을 냈고요.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볼까 했던 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방에서 꺽꺽 울고 있으니까 작은 오빠가 저 데리고 나가서 술을 사주면서 그래도 내 편이라고 오빠 제대하면 보호막 대준다면서 위로는 해주는데 썩 위로도 되지 않고 괜히 얄미워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 큰오빠가 저 대할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져서 서럽기도 하고 이게 가족인가? 큰오빠가 참 다른 사람 같네요. 남보다 못한 것 같네요. 작은 오빠는 아직 군대에 있어서 자주 오질 못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가버렸고요. 어쨌든 또 그날 이후로 엄마 아빠는 새언니가 안쓰러웠는지 괜히 미안해하면서 미역국도 챙겨주고 오히려 저보다 새언니 좀 도우라면서 닥달이네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설거지랑 빨래랑 다 내가 했는데 믿어주지도 않으니 원. 작은 오빠도 녹음하라고 증거를 잡으란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톡 올리고 댓글도 보고 나서 내가 참 많이 답답했다라는 걸 느끼고 엄마한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제 말은 믿는데 그래도 새언니는 임신 중이니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네가 좀 참아야 하지 않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울컥해서 엄마 앞에서 베개 묶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 나가서 살고 싶다고. 엄마는 나중에 새언니가 한 짓 알고 나면 나 어떻게 볼 거냐고 나한테 얼마나 미안할 거냐며 울었더니 엄마가 새언니한테 말해본다네요. CR도 안 먹힐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자기도 조심하는지 둘만 있어도 시비는 잘 안 거네요. 어깨를 밀친다든지 수건 던지면서 아가씨 청소 좀 해줄래요? 라는 식으로 조심하는 것 같아요. 눈치 빠른 새언니라 증거 잡기도 참 어렵습니다. 아참 그리고 언니 임신 초기 때 여름에 친구랑 시내에 갔는데 새언니도 친구들이랑 시내에 있더군요. 전 봤는데 새언니는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쇼핑몰 사진 같은 거 찍으려고 나온 것 같은데 손에 담배를 물고 있더군요. 임신 중에. 애 엄마가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큰 소리에도 예민하다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면서 제가 못 본 척 할까 하다가 친구들도 있고 용기 좀 나서 새언니한테 갔더니 새언니 깜짝 놀라면서 담배를 손으로 튕기더라고요. 새언니 지금 임신 중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태연하게 뭐가요? 아가씨는 친구들이랑 마저 노세요. 이러고 휙 하길래 오빠한테 다 말할 거라고 했더니 과연 믿어줄까요? 이러고 제 친구들이랑 휙 가버리더라고요. 제 친구들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보고는 놀라 자빠지더군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면서 친구들한테 부탁할까도 했지만 제 말도 안 믿어주는 우리 부모님이 과연 제 친구들 말을 믿어줄까 하는 생각에 접어뒀습니다. 저도 곧 녹음이랑 해볼 생각이에요. 뭘 하면 참 티나는 성격이라 잘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 오빠한테도 이럴 것 같아서 꼭 시도해볼게요. 그리고 후기 남길게요. 갓 20살 신우이의 신세 한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걸 지연해서 저에게 무슨 이득이겠습니까? 귀찮을 뿐이죠.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일 당하기 전에는 분명 꾸며낸 이야기일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받는 고통은 이해까진 바라진 않아도 거짓으로 치부해버리진 마세요. 재수하느라 친구들도 다 떠나간 마당에 딱히 털어놓을 것도 기댈 곳도 없었으니까요. 가능한 한 내일이라도 당장 시도해볼게요. 새언니가 눈치를 안 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후기.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 올린 이후로 접속도 못할 만큼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소갈이하고 끙끙 앓는 편이라 친구들한테도 힘든 내색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글을 쓰고 나니 용기도 생기고 이대로는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이런 제가 답답하고 불쌍해서 어떻게든 조언과 힘을 좀 얻고자 올린 거였는데 참 잘한 일이라는 게 생각이 먼저 드네요. 글을 올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행동을 하던지 티가 참 많이 나서 혼자 방에서 수백 번 연습을 했고요. 새언니가 언제 어디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mp3 2대 친구한테 부탁해서 녹음 버튼 누르고 이틀 동안 지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터졌네요. 아니 새벽이니까 어제죠. 작은 오빠가 점심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떻게든 녹음해서 증거 잡을 거라고.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작은 오빠도 자기 통장번호랑 알려주면서 돈이라도 보태라고 힘내라고 전하더라고요. 어쨌든 금요일부터 일부러 입 닫고 가족들이든 새언니든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방에만 갇혀서 꿈쩍 안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죽은 듯이 있었더니 부모님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면서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어봤는데도 참 미웠다고 해야 되나 딸 말도 안 들어주는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내 걱정하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무시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랑 다 집에 계셔서 새언니랑 따로 마주칠 일이 없었죠. 근데 저녁에 아빠 퇴근하시고 두 분이 외출하시자마자 새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후드티 안쪽에 mp3 넣어놓고 제 방 책상 위쪽에도 하나 놓아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하고 떨렸는데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언니 하는 말이 아가씨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족들이 아무도 아가씨 말 안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고 싶었어? 그딴 데에 글 올려놓으니까 좋디? 이러는 거예요. 새언니가 판에 제가 글을 올린 걸 안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본 것 같진 않고 친구한테 들은 듯 했습니다. 새언니 노트북은 고장나서 컴퓨터는 제 방밖에 없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무 말 않고 그냥 새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녹음이라도 할 거냐고 지금도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제 주머니랑 뒤지는 거예요. 후드 안쪽에 mp3 놓였는데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언니는 나 재미로 괴롭히잖아요. 내 핸드폰이랑 mp3 다 부셔놨으면 됐지. 나 그럴 배짱도 그럴 용기도 없는 거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이랬더니 그렇지. 그니까 내가 아가씨 괴롭히는 거지. 근데 나 진짜 좀 못된 양 됐더라. 아가씨 좀 속 좀 시원하겠어? 아가씨 편들도 많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화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칠 테니까 괴롭히지 좀 말아요. 나중에 그러다가 아기까지 잘못되면 제 탓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가씨가 날 좀 열받게 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임신했으면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게 아기 망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오빠도 언니 담배 피우는 거 알아요? 어머, 내가 언제 담배를 폈다고 그래? 그럼 저번에 나랑 마주친 건 뭔데요? 우리끼리인데도 계속 발뺌할 거예요? 아, 내가 담배를 피든 말든 술을 처마시든 아가씨가 뭔 상관이세요. 그리고 나 절대 분가 안 할 거니까 우리 평생 이렇게 마주하면서 살게.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요? 응, 어디 한번 죽어봐. 죽는 걸 보고 싶네. 진짜 죽을까요? 응, 죽어버려. 소름이 돋더라고요.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죽으라니. 진짜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지마 아가씨. 그럼 나 재미없잖아. 괴롭히는 맛이 어느새 사라졌어. 왜 이제 안 개겨? 금방 언니 제 밝혀질 거니까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고 저도 연기 좀 했어요. 언니, 오빠랑 헤어져주면 안 돼요? 언니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나 이렇게 괴롭히다가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늙으면 괴롭힐 거예요? 이러면서 엉엉 울었죠. 새언니 손잡고 어디서 만지고 지랄이야. 아가씨 우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 이러면서 방을 확 나가더라고요. 저 휙 밀치면서요. 언니 나가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했던 게 확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넋놓다가 문 잠그고 mp3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메일로 보냈죠.
새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 같았고 1시간 정도 후쯤에 부모님이랑 오빠랑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오신 거 알고 저 일부러 눈 세게 비비고 부은 것처럼 해서 나가서 그쪽에 눈길도 안 주고 물 마시면서 훌쩍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슬쩍 다가와서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면서 걱정하길래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만 흔들었더니 아빠까지 제 방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애처롭게 행동했습니다. 물론 새언니랑 맞닥뜨리고 힘이 쫙 빠져있는 상태긴 했지만요. 엄마랑 아빠가 제 방에서 오랫동안 계시니까 걱정이 됐는지 새언니가 과일을 깎은 접시를 들고 제 방으로 오더니 제 침대에 앉아서 저한테 과일을 주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표정을 보니까 토를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고 침 뱉고 싶은 얼굴이지만 웃으면서 걱정해줘서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언니. 이랬더니 불안했나 봐요. 아가씨, 재수해도 아가씨는 꼭 성공해서 좋은 대학을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아가씨 시식에 나오세요. 이러고 우리 부모님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녁밥도 일부러 안 먹고 문 잠그고 혼자 있었습니다. 계속 가족들은 걱정하는 것 같고 큰오빠도 걱정이 됐나 봐요. 제 방문을 두드리길래 그냥 못 들은 척 했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를 괴롭혔던 새언니보다도 가족들한테 참 많이 회의감이 들더군요. 속상하고 밉고 그냥 밉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 하루가 지나가고 어제 아빠도 오빠도 노는 토요일이라 집에만 계셨습니다. 오늘 터트릴까 좀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겠다고 생각해서 새언니 낮잠 잘 동안에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제 방으로 불러서 컴퓨터를 켜고 녹음 파일을 열어둔 상태로 말했죠. 이거 듣고 나면 앞으로 나 이 집 식구 아닐 거라고.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큰오빠도 단 한 번도 날 믿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됐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내 말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한 번 크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오빠가 뭐길래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자 이제 오빠 자식까지 가진 사람이라 나 항상 당하고만 살았는데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거 듣고 나한테 미안해도 사과하지 말라고 오빠가 더 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심각해지더니 한번 들어보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재생 누르고 저 입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제 새언니랑 대화했던 내용을 다 듣자마자 제가 꺼이꺼이 울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대성통곡하면서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젖히려고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나 이렇게 만드니까 기분 좋냐고. 나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새언니가 나 죽으래서 어제 정말 들었다면서 더 크게 말했더니 엄마가 저 안으면서 미안하다고 그 말만 되풀이하고 아빠는 소리 없이 밖에 나가시고 오빠는 충격이었는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치우고 저를 안았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오빠를 밀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생 말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래도 언니랑 계속 살 거면 나가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아님 내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계속 저를 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밀쳐냈습니다. 오빠가 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다가 자기 방으로 갔네요. 그리고 자는 언니 깨워서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새언니가 놀라서 왜 그러냐면서 크게 말하니까 오빠가 욕하면서 새언니를 제 앞에 무릎 꿇지 앉혔습니다. 내 동생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냐면서 너 이렇게까지 나쁜 애였냐면서 소리를 질러댔더니 새언니가 자기 임신을 했다고 아기 잘못되면 어쩔 거냐면서 울더라고요. 오빠가 내 자식이어도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거라면서 주연이한테 사과 안 하면 혼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제야 상황 파악한 언니가 막 오빠 다리를 잡고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동생한테 오빠 뺏기기 싫어서 장난친 거라고 그랬더니 오빠가 앞으로 주연이한테 미안해서 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막 화를 내면서 새언니 뺨을 때렸습니다. 저 때린 손 잘라버리고 싶다면서 막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새언니 막 때리면서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서 못된 어미 만들어서 줬냐고 새언니 몰아붙이셨습니다. 저는 계속 울기만 했죠. 새언니가 계속 울면서 엄마랑 오빠한테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머리채 끌고 제 앞에 데려다 놓고 빌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빠가 들어오시고 아빠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서 새언니한테 임신이고 뭐고 당장 이혼하라고, 아기 낳으면 우리가 키울 테니 우리 집에서 나가버리라고 그렇게 화내면서 새언니 집 밖으로 끌고 나가서 쫓아냈습니다. 새언니가 한참 문 두드리다가 결국 자기 친정을 갔는지 곧 조용해지더군요. 방 안에는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제가 이런 게 가족이었냐면서 믿음도 없이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냐고, 나 앞으로 부모님 얼굴, 오빠 얼굴 안 볼 거라고, 밖에 나가서 새언니 말처럼 죽어버릴 거라고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더니 가족들이 다 저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 참 토할 것 같이 싫었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고 이제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가족에 대한 서름과 미움이 한꺼번에 오면서 그 자리에서 토 한 번 하고 그대로 지갑이랑 통장을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와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계속 전화 오는데 안 받고 있어요. 방금도 큰오빠한테 문자가 왔는데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하네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건가, 참 허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난 뭐하고 살았던 건가 생각도 들면서 속이 많이 상해요. 어쨌든 저 진심으로 도와주시려던 분들 덕분에 저 힘내서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아직은 이혼 문제든 집안 문제든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저 이제 더는 새언니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도 어제 일 생각하니 손이 떨려서 더는 글은 못 쓰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일이 생긴다면 글을 쓸게요. 진심으로 도움 주시려던 분들 댓글에 답글은 못 드렸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당하고 사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최종. 안녕하세요. 이 글을 올려야 할까 말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렸던 글들로도 충분히 많은 위로도 받았고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올리는 건 욕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후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위로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에게 그 후의 일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듯 해서 이렇게 글을 또 올리네요. 진짜 일주일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평생 지속될 것만 같았던 악몽 같은 일들이 지나갔네요. 그 후로 가족들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친구 집에 있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서운하고 가슴이 먹먹하게 울지 않으면 막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답답했거든요. 친구도 귀찮을 법한데 술 같이 마셔주면서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더군요.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꼭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술만 먹으며 울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들이 미웠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쩌겠습니까? 계속 꺼두었던 핸드폰을 다시 켜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전화했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들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저한테 참 미운 가족이었으니까요. 한숨을 푹 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갈라진 아빠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라고, 사랑한다고.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면서 전화기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한 몇십 분간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전화기 붙잡고 저 우는 거 계속 들어주셨습니다.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만 들어와 달라면서 저한테 비셨어요. 항상 엄하기만 했던 아빠가 울먹이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며칠만 더 머리 식히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확인해보니 거의 큰오빠였어요. 어디냐고, 걱정된다고, 뭐 그런 문자들. 날 안 믿어준 부모님들보다도 전 큰오빠가 왜 이렇게 미웠는지 그냥 문자 보고 답장할까 하다가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친구랑 기분 전환할 겸 시내 나가서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워버렸지만 알 수 있는 번호였죠. 새언니였습니다. 한 번쯤 전화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조용한 데로 가서 친구 손 꼭 붙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피하기만 하면 절 더 우습게 볼 것만 같았거든요. 전화 받고 둘 다 서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참 후에 한숨을 쉬면서 새언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편의상 대화체로 적을게요. 얘기 좀 하죠. 또 어떤 말 하고 행동으로 저 살 떨리게 하시려고요? 어쨌든 우리 일이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
언니 집에서 쫓겨나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어디에요? 나 지금 바빠요. 얘기하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오세요. 장난하자는 거 아니니까 빨리 말해요. 이러길래 친구 눈치를 보니까 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처에 모텔 잡고 있을 테니까 오라더군요. 혹시나 저한테 해코지할까봐 녹음기 친구한테 둘 다 맡기고 친구랑 같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손발이 또 떨리는데 친구가 약하게 보이면 더 기고만장해서 날뛸 사람이니까 절대 떨지 말라면서 자기가 옆에 있어준다고 절 안심시켜줬습니다. 아무튼 새언니가 알려준 모텔로 찾아갔습니다. 문자로 호수를 알려주더군요. 나름대로 떨지 않으려 노력하고 친구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새언니가 침대에 앉아있더군요. 왔어요? 친구가 나서서 먼저 말했어요. 주연이한테 해코지할 생각 추워도 마세요. 저 옆에 있을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나 바로 경찰 불러요. 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앉으라더군요. 의자에 걸터 앉아서 새언니를 쭉 노려봤습니다. 계속 한숨을 쉬면서 입을 떼더군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뭐가요? 아가씨가 더 잘 알잖아. 쫓겨나긴 싫은 거예요? 나한테서 어떤 대답을 바래요? 용서? 이런 걸 원한 거예요? 그럴 리 없다는 거 언니가 더 잘 알 텐데. 새언니가 한참 말없이 저를 보다가 한숨 푹 쉬면서 살짝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외동의 홀어머니하고만 살아서 아빠나 오빠의 느낌 같은 게 없었다고. 오빠 만나게 되면서 사랑받는 게 이런 거라는 거 느꼈었는데 자꾸 제 얘기만 했다고. 만나면 처음부터 했던 말이 우리 주연이는 이랬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얄미웠대요. 오빠한테 누가 더 소중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가족인 동생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는 서운한 소리를 했었다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미웠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옆에서 손 꼭 잡아주면서 약해지지 말라는 눈빛을 막 보내더라고요. 언니의 사정 따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언니의 그 질투 아닌 질투 때문에 내 아까운 1년이 너무 괴롭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언니 말대로 저 아직 어려요. 그리고 막내라 항상 양보만 받고 살아서 좀 이기적이기도 해요. 그래도 난 오빠들밖에 없어서 처음엔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마냥 좋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했던 저를 지금은 때려버리고 싶을 만큼 믿고 저주해요. 제가 받는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언니 이렇게까지 저한테 독하게 못 굴어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를 상처 입히고 찢어 죽이진 않았지만 제 마음만은 제대로 찢어놨네요. 뭐로 보상해 줄 거예요? 이랬더니 새언니가 저를 한참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사랑만 받고 자란 아가씨는 잘 몰라요. 난 아직도 아가씨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사과는 해야겠어. 사람이긴 했나 보네요. 아니 꼬운 마음 아는데 아가씨한테 지금까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내가 많이 괴롭힌 거 알고 있어. 미안해. 그거 진심이야. 받아주지 않을 거면 받지 마. 근데 나 오빠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해서 아가씨한테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돼? 설마 오빠랑 계속 살 생각인 거예요? 언니 참 이기적이네요. 이기적인 건 나도 알아. 근데 나 오빠 아기도 가졌고 1년 넘게 몸 부대끼면서 살아서 근데 어떻게 헤어져. 죽어도 못해. 오빠도 그렇게 하겠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벌 받은 거예요. 나 지금 언니 얼굴에 침 뱉고 싶어. 아니 똥물이라도 퍼부어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임신했으니까. 어쨌든 아기한테 회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요. 언니는 엄마 될 자격도 없어. 담배가 말이나 돼요? 아기를 가지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난 이혼 못해. 아가씨가 원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나가서 살게. 분가할 테니 오빠랑 헤어지긴 하지마. 나 평생 아가씨 미워하지 않게 해줘. 언닌 끝까지 언니 생각만 하네요. 더는 얘기하기도 싫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봐요. 지금까지 언니한테 받던 모든 피해들 다 보상받을 거니까 오빠랑 이혼 안 하면 나도 언니처럼 평생 두고두고 괴롭힐 거예요. 언니 덕분에 독한 짓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고 친구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욕하고 싶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럴 용기도 배짱도 어느새 생겼거든요. 근데 같은 사람이 되긴 싫어서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거라는 생각으로 바닥에 침 한번 뱉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알아 누워 계시다가 저 보시고 맨발로 현관까지 뛰쳐나와 저 부여잡고 울고, 아빠는 조용히 담배 피우고 계시고 저도 끝까지 외면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 달래주면서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말없이 안아주셨고요. 부모님한테는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불 끄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방문이 열리더군요. 큰오빠였습니다. 그냥 자는 척 했어요. 마주치기 싫어서. 오빠가 제 손을 잡고 막 울더라고요. 제가 손을 탁 치면서 나가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오빠를 밀쳤더니 저 되게 꽉 안아줬습니다. 때려서 미안하다고, 못 믿어줘서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다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큰오빠 우는 모습을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막 흐느껴 울었네요. 오빠한테 아까 친구가 녹음했던 mp3 손에 쥐어주고 말했어요. 오빠가 세연이랑 살든 말든 난 더는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다만 평생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계속 살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그런 여자한테 못 맡긴다고, 아기 낳을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싹 다 받아낼 거라면서 조금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오빠 회사 휴가 내고 저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더군요. 예전처럼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되게 오랜만에 행복했던 날들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먹함도 있고 남아있는 서운함도 있고 아마도 평생 가지고 갈 제 숙제일 듯 하네요. 평생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저 정말 쉽게 용서해버렸습니다.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그래도 어느 면에서는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런 걸 원한 거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는 세연이에 대한 동정도 생기고 아유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연이 6월 7일이 예정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죄 없는 아기를 위해서 조용히 묵고 있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하게 될 것 같고요. 정말 판에 글을 올리고 난 지 2주도 채 안 지났는데 2년이 지나도 해결 못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거의 해결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쉬운 걸 속으로 썩히고 살았던 저도 참 우습고 한심하네요. 제 얘기 듣고 함께 아파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위로해주셨던 모든 분께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 이제 숨통 좀 트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커님들 정말 감사해요. 최종욱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면서 글을 삭제할까도 싶었는데 베스트 글이 되고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감사한 마음에 삭제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오래전 그림에도 계속해서 읽어주시는 분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기에 간단히 후기 남기고자 들어왔습니다. 그 뒤 저는 대학생 생활 열심히 하고 중간에 해외로 워킹도 다녀오면서 바쁘게 지냈고요. 지금은 취직도 하고 회사가 좀 멀어서 자취하면서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큰오빠의 이혼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빠는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콩깍지가 쓰여서 저를 안 믿어주던 오빠가 진실을 알고 돌아서니 제가 봐도 정말 무서울 만큼 냉정한 사람이더군요. 언니가 울고불고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그 전에 그 언니 친정에 가서 사실을 다 말하고 양육권도 가지고 오겠다 하였고요. 알고 보니 그 언니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청순하고 여자여자하게 생겨서 노는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담배 피는 등등의 이야기는 친정엄마도 알고 계시는 눈치이시더래요. 그렇게 이혼하고 조카는 저희 엄마와 오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좀 더 아기 때 거의 키우다시피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사건을 만들어 이혼까지 해서 저희 조카가 엄마가 없나 하는 죄책감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다행히 조카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배려심 많고 착한 아이네요. 그런 부분을 엄마를 닮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오빠가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매몰차고 빠르게 이혼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 언니도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본인도 다 인정하는 자기 잘못이라 소송까지는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혼서를 신청하는 날부터 얼마나 질척거리던지 오빠한테 술 먹고 50통 넘게 전화한 적도 있어요. 오빠가 절대로 안 받아줬지만요.
뭐 몇 번 찾아와서 대문도 두드렸지만 워낙 오빠가 차갑게 굴고 빈틈을 안 주고 본인도 제 풀에 꺾여서 포기한 듯해요. 그리고 그 언니가 쇼핑몰을 하잖아요. 인스타 계정도 있어서 친구가 보게 되었는데 뭐 지금은 매일 술 파티하고 남친도 있어 보이고 아무 생각 없이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소름이 끼치고 오빠랑 끝까지 안 사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오빠도 힘들었겠죠. 이혼도 했고 아이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 힘든 티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힘들어할까봐 그랬겠죠. 그 사건 이후 서먹한 저와 가족은 신기하게도 조카가 태어나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했어요. 사실 조카를 보면 언니가 생각나서라도 그러기 힘들 줄 알았는데 아기가 주는 행복이 너무 커서 저희 가족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오빠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생겼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저희 조카도 너무 예뻐하는 언니입니다.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저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쌀쌀 맞지도 않은 예의를 갖춰서 저를 대하는 모습이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도 아직은 제 마음을 다 내어주지는 않으려고요. 극복했다 싶으면서도 아직은 상처가 있긴 한가 봐요. 그때 여기에 글을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싫으네요. 모르는 분들에게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재밌고도 감사한 일이네요.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은 많이 성장했고 이제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만큼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